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월요일마다 한 주간의 소식들을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는 조금 힌트 같은 것들을 드리는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로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제 바로 녹화가 끝나면 편집해서 이제 올릴 생각인데,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조지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LG엔솔의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익이라고 하면 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조 9천억 정도의 이제 세금 감면을 받는 이점만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요. 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뉴스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미국식 표현으로 치면은 이제 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급습했다라는 표현인데, 음, 그리고 실제로 이 급습했다는 표현이 가능할 만큼 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죠. IEC, 그러니까 이민 세관 단속국입니다.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고 체포하고 추방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주로 앞장을 서는 이런 단체인데, 단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IEC가 전직 군인이나 아니면은 뭐 전직 뭐 이게 이렇게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경찰, 뭐 군인, 해병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인적 조직이에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영상 옆에 이제 조그맣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쇠사슬을 차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포가 되고 어디론가, 방송에서는 아주 시설이 낡은 열악한 그 수용소로 이동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것이 이제 비인권적이고 미국의 폭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뭐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왜 미국은 음, 저렇게 자국 내의 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아니면은 대만을 협박을 해서 자국 내에다가 대충 얼마 정도의 뭐 세금 감면이나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저렇게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일단은 경제 체제는 시장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 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조성되어 왔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 지역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100불이 들어가요. 그런데 B 지역을 보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데 10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A 지역에서 상품을 만들 이유가 없죠. B 지역에서 상품을 들여오면 됩니다. 반대로 A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물건을 B 지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입니다. 그 1,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거치면서 전쟁이 자연스럽게 세계를 하나로 뭐 통합했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의 단일 세상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전 세계적인 일이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일이 이제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한 세계 무역에 대한 필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자본가에 의해서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전 세계가 약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만 단일한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개 시장이 되어 있죠. 이 공개 시장의 기본 원칙은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이 이 비교 우위론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국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강제로, 거의 뭐 강제로 짓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을 했을 거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AI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가 30년이 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 첨단의 뭐 항공기 내지는 뭐 탄도미사일 내지는 우주 뭐 스페이스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참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다 만드는데 물건도 되게 잘 만들어. 품질도 좋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K-팝, 그리고 K-드라마, 뭐 K-영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K-팝 데모넌터스라고 하는 이제 이 영화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뭐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한국어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케이팝 데모넌트스에 나오는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비율이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이 말하는 위대한 아메리카의 의미는 진짜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욕망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 미국인의 욕망은 아니에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 권력 집단의 욕망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권력 집단하고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자본가들의 야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장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우리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배우죠. 자본, 토지, 노동입니다. AI 때문에 지금 노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한 5년 이내에는 웬만한 제조 시설들은 전부 다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로 다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어, 상품을 생산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개입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재료의 가격들도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요소가 되냐면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생산비입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을 돌리고 대규모 제조 시설을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수적이겠죠.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시는 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원자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생산에서 노동이 AI와 자동화에 의해서 다 대체가 돼버릴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생산 과정을 AI를 기반으로 하는 AI는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AI가 명령하는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각종 자동화 기기들이 상품을 생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에 대한 비교 우위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그냥 저 아프리카의 뭐 나미비아나 아니면 뭐 케냐 이런 데서 생산할 때하고 가정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생산 코스트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본주의 시장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 시장의 생태계의 경쟁력은 사실은 비교 우위예요. 그 비교 우위에서 이윤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얻고 있죠. 그런데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교 우위적인 이점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가까운 지역, 내 바운더리 안에 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 30년 전에 와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부터 시작했던 이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상이 금방 도래할 거니까 미국 내에 제조업 기반,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가 명령을 해서 자동화로 상품을 제조하던 전통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 생산이 되든 상관없이 일단은 제조업에 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장을 세우려면 첫 번째가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생각이나 트럼프의 생각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뭐 거의 뭐 경멸하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AI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한 권 옆에서 띄워드릴게요. 저 박태웅 의장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 책을 대충이라도 한번 보고 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미국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비교우위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면 내 지역에서 모든 물건을 다 생산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배터리 같은 이 첨단의 제품들은 다음 세상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터리 같은 핵심을 자국 내에서 자국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네들 공간 안에서 저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제로 AI가 명령하고 AI가 관리하는 풀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LG엔솔이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공장의 제조 시설은 사실은 어쩌면 그때 되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런 공장, 그러니까 저걸 만들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IEC, 그러니까 마약 세관 단속국, 저 무식한 놈들.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미국 이제 쉽게 해서 뭐 조지아, 현대, 뭐 그 레이드 내지는 이제 어레스트 레이드 해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랬더니 트위터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 마약 세관 단속국들은 미국 내에서 나치라고 이렇게 나치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래요. 그 얼마나 그 무자비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가 직접 명령을 했느니 아니면 트럼프가 승인을 했느니 이런 내용은 부차적인 거고요. 해당 지역에는 뭐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바인 공화당인 여성 의원이 뭐 트럼프에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뭐 꼰질러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패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구상에서 패권을 잃어버리면 미국이 망해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은 분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아주 첨예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부지부식간에 정말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혼자 남았죠. 근데 미국이 그때 용기 백배하게도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나름대로 그큰 형님다운 행보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부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의 미국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국은 패권을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놓게 되면 일단 달러가 붕괴돼요. 달러 시스템이. 그럼 미국이 망하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실패를 해서 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뭐 50 몇 개 뭐 소수민족 단위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미국도 주 단위로 분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세상은 상대적이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부자였기 때문에 경쟁자인 소련이 사라져도 미국이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분명히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국제회의나 뭐 이런 데에서 푸틴하고 나란히 서서 손도 잡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불안한 겁니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놓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 상황이 급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중국하고도 손을 잡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뭐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착살이 나겠죠. 지금은 이제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황이에요. 적도 아군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세상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AI가 전부 다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릴 거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이끌고 왔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비교 우위가 AI와 자동화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거.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모든 물건까지를 다 생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너네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때려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억지로 갔던 거고 이번에 말도 안 되게 거의 미국 내에서는 나치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이민 세관 단속국들이 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뭐 거의 뭐 이게 뭐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화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보면서 어떤 비판을 많이 했냐면 중국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현지의 인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만들었죠. 뭐 일대일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대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 그런 이제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조지아의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이나 LG엔솔의 배터리 공장에 공장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직접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조지아 현대나 아니면 뭐 조지아 뭐 IC 어레스트 이거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영문 이제 미국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트위터에 가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달아놓은 수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지로 요약이 돼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현대나 LG 엔솔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데 21억 달러고 하는 세금의 특혜를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2조 9천억 정도 돼요. 됐는데 공장을 짓는데 왜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공장을 짓느냐.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비판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의 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의 어떤 인력적 퀄리티 자체가 도저히 뭐 주어진 공기 안에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인 거잖아요.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자, 21억 달러의 세금 특혜를 주고 그거를 받아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영토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오로지 21억 달러를 세금 감면을 줄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장을 짓는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쓰지 않고 한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뭐 비자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전자 비자 뭐 한 30일짜리 내지는 뭐 석 달짜리죠. 이런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되겠고 뭐 정부에서도 뭐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일단은 보지만, 정치인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욕망에 따라서 정치적인 행위들이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한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아마 몸소 체험을 했고, 그리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분명히 간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이 비교 이론이 이제 다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어디에서 제조하던 유일하게 전력 에너지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품을 제조하든 제조 원가가 똑같아진다는 거. 음. 그게 아마 지금 미국이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일단 기술 유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관세 문제도 뭐 비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나 어떤 갈등 상황도 많이 초래가 됩니다만, 결국은 이 비교 우위론이 무너지고 AI가 평정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뭐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로지 그냥 자국 내에서 내지는 자국 영토 안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원가를 가지고 생산 원가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이 드신, 제 채널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보세요. 보통 이제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저도 60이 넘은 사람이지만, 야, 우리가 뭐 그런 세상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서 의학의 진보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보다도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시간이 압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런 거예요. 걸어서 갈 때의 시간과 달리면서 달려갈 때의 시간은 다르죠. 걸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달려가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압축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압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시간이 압축이 됐고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소 20년에서 30년은 우리 인생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강사죠. 김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우연찮게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는 내 나이에서 20년을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0살인 사람은 실질적인 사회학적 나이가 40대다. 40이다. 왜? 시간이 그만큼 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박할 수 없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영상, 김미경 씨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진짜로 박수 쳤다니까요. 와,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랬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관념적으로 아,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무슨 세상 일에 어쩌고 변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시간이 압축이 됐고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내 인생이 늘었기 때문에 최소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학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나이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사회학적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만약에 부여된다면 나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미국에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뭐 조지아주의 이제 그 사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인프라를 자신들이 건설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뭐 한국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이제 신흥국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서로 이것이 진정하게 이제 자동화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시점에 와서 이 인프라가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공장 공장 건물, 그리고 그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수송하는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 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작업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비교 우위가 없는 전혀 새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가 아플 건데 저는 이제 그쪽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때문에 야, 모태펀드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정부에서 한 10% 정도를 그냥 태워준다네. 그러니까 저게 투자하면은 쏠쏠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서 저도 이제 모태펀드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검색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시장 개척이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위의 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이나 인프라 내지는 뭐 제조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인들이 트위터에서 쏟아내는 저 말. 아니, 우리를 위해서 공장을 지으라고 했더니 진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장을 짓고 있네. 마치 우리가 비판했던 중국의 1대1로를 비판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